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트리미 주식회사 스트림이라는 회사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명이고요. 오늘 제가 이제 발표 드릴 내용은 이제 블록체인 산업과 미래에 대해서 그냥 얘기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 회사가 그동안 한 3년 좀 넘게 이 인더스트리에서 계속 구르면서 겪었던 일들 일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리고 어떻게 느꼈는지, 이 산업 특히 지금 이 기술 자체보다도 이 산업 그리고 시장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이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2015년 7월에 이제 법인을 설립했고요. 처음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그 단어가 그렇게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는 블록체인 회사입니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이해를 못했을 경우에 이제 핀테크 회사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금은 이제 다들 이제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이 생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신한은행에서 신한 퓨처스랩이라는 핀테크 육성 프로그램을 시작했었고, 그때 저희가 1기로 참여하면서 이제 동시에 법인을 설립했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거는 신한은행과 함께 이제 외환 송금 서비스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준비했었고요. 그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는 12월 달에 이제 이 퓨처스랩을 통해 가지고 여러 투자자들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가능성을 인정받아 가지고 시드 펀딩을 받았고, 설립했을 때부터 약 1년 동안 신한은행이랑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동남아시아들 국가로 소액 외화를 송금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보내는 솔루션을 같이 개발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그래도 저희에게는 의미가 있었던 게, 블록체인에 대한 저희는 믿음은 그 당시부터 있었지만 아직 사회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유용한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 블록체인의 최초 좋은 유스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에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해외에 있는 이제 자기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소액 외화를 이체할 경우에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이제 부담하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페인 포인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약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다달이 가족에게 송금을 하는데 5만 원 정도의 이제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신한은행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스위프트라는 망을 통해서 가면서 중개 은행들에게 3만 원, 4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계속 부과되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입장에선 오히려 많은 액수의 송금을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소액 송금을 하는 이제 저소득층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는 유스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하지만 은행과 같이 어떤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규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은행이라는 조직의 특성 때문에 이게 서비스를 저희가 정말 구체적으로 이제 런치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은 저희는 피벗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17년 11월부터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고팍스를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원래 처음부터 거래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거래소를 준비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그런 디스커션도 있었고, 이런 서비스를 런치하고자 하는 어떤 명분이 필요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단순했습니다. 결론은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것은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소를 런치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를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대학을 나왔는데요. 그 학생 때부터 창업을 같이 하자라는 권유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창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이제 좋은 그 큰 기업 혹은 이제 박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아카데미아로 가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저의 꿈이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지금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창업 환경을 따지고 보면 실리콘밸리와 한국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뭐 한국에는 실리콘밸리에는 이제 어떤 창업 환경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대학과 그 협력도 굉장히 잘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어떤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 반면에 한국은 스타트업 불모지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특히나 제가 그 대학생이었던 2010년 이전은 그런 것들이 훨씬 심했습니다. 지금보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한국에서 원래 실리콘밸리에서조차 이제 창업을 하기 싫어했던 그 사람이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인데요. 블록체인이라는 것 덕분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는 창업자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창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 자체가 어떤 지역적인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인터넷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그 연산 장치들을 이제 네트워크 선으로 연결해가지고 그 기존에 있었던 그 PC 산업에서 PC들을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정보가 흐르는 어떤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면서 인터넷이 생기기 전과 지금은 굉장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다이나믹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었던 어떤 가치에 대한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에 대한 그런 컨센서스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하나의 회사가 기술을 리드한다거나 아니면은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웨이브고 이 거대한 파도에서 어떤 역할을 저희가 한국에 있을지라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그 산업 자체가 제도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풀뿌리라고 하죠. 그 비트코인이라고 약간 처음에는 긱들만 좋아하던 어떤 이상한 기술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커졌는데요. 규제 테두리 밖에서 시작했다라는 의미는 기존에 있는 그 제도권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뭔가 시도하기가 훨씬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수적으로 규제 리스크를 항상 신경 써야 되는 회사일수록 더 심한데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그 거래소든 아니면은 그런 어떤 ICO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그 분야를 개척하는 회사들도 지금 다들 그 완전 새로운 회사들이지 이제 텔레그램과 같은 이제 거대 기업들이 ICO를 하거나 이런 사례들은 상당히 후에 발생했고 그리고 전체 그 개수로 보면 굉장히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그 시장이 스타트업을 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내수 시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 그리고 암호화폐라는 것은 어떤 국경을 넘나드는 산업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지라도 저희가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저희 회사가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그래서 앞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크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답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고민해왔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시장,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더 성숙할 것인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입니다. 이건 기술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 이 암호화폐가 점점 계속 이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규제 밖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성숙했지만 앞으로는 어떤 방향성일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블록체인의 탈중화가 우리를 어떤 세상으로 인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이 성숙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많이 봐왔는데요. 사실 그 시장이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그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진 시점에는 항상 버블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작년 초부터 이제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총을 보면 2017년 1월 1일 기준에서는 이제 USD로 17빌리언이었는데 한창 피크였던 2018년 1월 8일의 경우에 828빌리언으로 약 50배 이상이 이제 늘어났고요. 거기서 이제 그 고점을 찍은 다음에 지금은 이제 많이 거품이 꺼져가지고 202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가장 높았던 때 지금 4분의 1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이런 랠리를 이끌었던 거는 단순히 뭐 ICO라든지 이런 그 새로운 그 토큰들이 계속 발행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플랫폼, 그리고 이 비트코인,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했던 그 현상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 닷컴 버블 때 그 시가총액 그래프랑 봐도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랑 좀 다른 건 닷컴 버블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거품이 올랐다가 꺼졌는데요. 그 90년대 말 한창 그 닷컴 버블이 심했을 때 그 전문 투자자 중 한 명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 버블이 꺼지기 전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을 세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우리는 아직 회사를 세우는데 걸리는 10년이라는 시간을 1년으로 줄이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했는데 왜 지금 기업들이 전부 다 창업한 지 1년 만에 회사를 공개하는가, 왜 상장하는가, 정말로 회사를 세우는데 필요한 노력을 쏟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날카로운 말을 한 적이 있고, 실제로 이런 말을 한 배경은 기존에 원래 그 회사들이 기업 공개를 할 경우에 보통 최소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회사라는 것을 만든 다음에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탄탄하게 수익 모델이 갖춰진 이후에 기업 공개를 했었는데요. 닷컴 시기에는 이제 여러 투자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그 나름 괜찮은 팀이다 싶은 회사들은 죄다 창업한 지 1년 만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굉장한 버블이 이제 발생을 했었고요. 이런 말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로 버블은 꺼졌고요. 그런데 지금 ICO 시장을 보면은 그때보다 훨씬 더 라이프 사이클이 짧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닷컴 버블 때 아무리 버블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 공개라고 하는 것은 규제가 있고 어떤 최소한의 그 요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봐왔던 ICO는 어떠한 규제도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스탠다드도 없는 상황에서 우후죽순으로 발생을 했었고, 다들 이제 그 ICO 하는데 필요한 최소 요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 화이트 페이퍼라고 했고, 화이트 페이퍼 그리고 네임 밸류가 있는 개발진과 고문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로드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그 스페시피케이션이 필요한데 보통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포지션 페이퍼라고 할 정도로 아이디어,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아이디어만 제시한 페이퍼들이 대다수였고, 제품이나 이제 코드 레벨에서는 거의 완성도가 지금 아직 진행률이 10%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제 굉장히 그럴싸한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그 화이트페이퍼와 같이 내놓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그 펀드레이징을 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ICO에 참여하면 일단 돈이 되니까 모두들 이제 여기에다가 돈을 마구 집어넣으면서 거품이 계속 발생했던 거고요. 2017년에 이제 아직 제품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ICO를 마쳤던 회사 하나는 저희 회사에게 컨택을 해가지고 저희 회사 지분을 사고 싶다라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경우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것은 아무런 제품도 없고 팀을 꾸린 다음에 마케팅 세일즈를 잘해가지고 수백억 원의 이제 돈을 끌어모은 다음에 그 돈을 본인들이 이제 제시했던 로드맵을 이루어내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가지고 돈을 불리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불쾌했고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묻지마식으로 개인들이 잘 모르면서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미래에는 점점 그러니까 이미 지금도 현재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그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가 되면서 사람들이 아무데나 이제 투자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닷컴 버블 때도 초창기 기업을 공개했던 곳들은 수십 배 이제 그런 가격 상승을 봤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최초에는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이 새로 나왔고 나는 이 산업에다 투자하고 싶어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50배에서 100배까지 되는 이런 가격 상승을 봤었지만 기업 공개가 계속 많아지면서 그리고 그 중에서 성공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서 점점 거품은 꺼져갔고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점점 신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블록체인 ICO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성공 사례라고 말할 것이 없으면서 그리고 거품이 꺼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신중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신중하게 그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성숙하는 데는 첫 번째 일단 이 거품을 한번 저희가 겪었다라는 게 큰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산업에 대한 규제가 점점 발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융산업과 비슷한 형태로 규제가 발달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의 본질은 결국은 이 시장에서 필요한 곳으로 돈을 보내는 어떤 그 펀드의 흐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규제라는 것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가지고 규제를 정부에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가장 그 개인 소비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높아지는 곳은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산업들이고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하게 규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지금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제약이라든지 금융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제약회사에서 어떤 신약을 냈을 때 이 약이 좋다라고 열심히 PR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별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약장수라는 말을 쓴 것도 보면은 그만큼 이제 약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팔기 쉽기 때문이 나온 이제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제약 회사에 대해서 강하게 정부가 디테일하게 규제하지 않는 국가는 없는 거고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시장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파생 상품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다이나믹을 이해할 수 있는 일반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에게 투자 권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계약을 맺는다거나 할 때 항상 정부가 정한 세세하게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라 가지고 그 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지금 이 기술이 나왔지만 이 기술이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대중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작년까지는 아직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유혹에
내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거는 점차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막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과연 규제가 가능하냐, 암호화폐라는 것이 규제가 가능하냐라고 이제 질문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인터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이메일, 웹 서비스, 그 인터넷 초창기 우리나라 1세대 분들, 1세대 창업자분들 지금 다들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많이 성공들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그 초창기 얘기를 들어보면은 구치소를 굉장히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갔던 분들은 보통 어떤 이유였냐면, 온라인에서 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다들 이제 보통 온라인에서 이제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떤 영화를 보고 싶으면 비디오를 빌려가지고 집에서 이제 틀어서 봤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성인용 그 컨텐츠를 보는데 그 제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빌려주는 대여하는 시점에 신원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근데 인터넷 초창기에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때 항상 10% 정도는 이제 성인 컨텐츠인데, 그 성인 컨텐츠를 누가 들어와서 보는지에 대해서 그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본인 인증, 그리고 어떤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인터넷에서 개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증을 해야 하죠. 공인인증서도 있고 휴대폰 인증 같은 것도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게 전무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기업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수익 모델이 별로 없었던 시기에 그 성인 콘텐츠를 찾는 미성년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가장 큰 수익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뭐 전자금융거래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정부에서 하나씩 룰을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게 정보를 전달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유로워하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제 틀이 만들어진 상황에서도 이 세상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시장 성숙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은 이제 수준 높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진입하는 것인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었고, 그 2015년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서클이라는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그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많이 발을 들여놓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컨시스턴트하게 보여지는 행보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계속 들어오고자 하는 움직임입니다. 가장 큰 것은 일단 계속해서 미국에서 SEC로부터 ETF 승인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이 있고요. 이건 지금까지 계속 리젝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내년 정도에는 ETF가 이제 승인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중론입니다. 또한 작년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이제 가능해졌죠. 이런 것들은 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 크립토커런시 인더스트리에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금융 투자 상품, 저런 투자 상품들을 만들어야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직접적인 투자도 가능하게 만들려면 예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특히 그 투자의 액수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려면은 반드시 예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투자은행이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500원어치를 산다라고 하면은 지금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예치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미 수많은 회사들이 금융권과 협력을 해가지고 예치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고, 이것도 지금 상당한 수준까지 이르렀고, 이거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까지 다 나오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이 블록체인 이 크립토커런시 시장에서도
그 흐름을 주도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아무나 그냥 쉽게 ICO를 할 수 있는 과거와 같은 시대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교훈은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되게 아주 그냥 펀더멘탈한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탈중앙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탈중앙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 블록체인이라는 것에 많이 빠져들었는데 사실 이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탈중앙화는 말 그대로 그냥 중앙화되어 있는 것들을 해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탈중앙화도 종류가 있고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이 그림에서 보면은 가장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게 가장 왼쪽이라고 하면 가장 분산되어 있는 게 오른쪽인데 과연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해왔고 사실 블록체인 업계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하나의 엔티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블록체인이 완벽한 탈중앙화를 이제 추구한다라고 하면 블록체인 회사라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조차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고민을 해왔고 옛날에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창시한 비탈릭이 탈중앙화에 대해서 이제 개인 블로그에서 설명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탈중앙화돼 있고 구조적으로 탈중앙화돼 있지만 논리적으로 중앙화되어 있는 플랫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의 의미를 하나씩 짚어보면 정치적으로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다는 의미는 어느 누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물리적으로 여러 개의 컴퓨터에 분산돼서 여러 개의 노드로 분산되어 가지고 더 탄탄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 거고 로지컬리 센트럴라이즈라는 거는 하나의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데 분산 원장이 다 동일한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 중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로지컬리 센트럴라이즈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IPFS라든지 뭐 이더리움도 앞으로는 계속 그 샤딩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스루풋을 늘리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로지컬 센트럴라이제이션은 점차 이제 약해질 것이라고 이제 보이고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구조적인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모두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가지고 진행되는 어떤 의사결정 프로세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한창 2016년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핫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politically centralized 되어 있는 것이고요. politically decentralized 돼 있다라는 건 사실 퍼블릭 블록체인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이루어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다른 어떤 인프라 시스템과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사용하는 주체들 간의 컨센서스가 일단 이루어진 이후에 이 네트워크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퍼블릭 블록체인은 이 블록체인은 그냥 오픈되어 있는 프로토콜이고 그 프로토콜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내가 이 프로토콜에 합의한다라는 그런 액션을 의미하고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동일한 프로토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존하는
유기체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에만 계속 관심이 있었는데, 여기서 politically decentralized의 미닝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러면 회사는 centralized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여기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 고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탈중앙화를 사람들이 원했던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사람들은 중앙화되어 있는 것을 거부했고요. 물론 중앙화가 되어 있는 것들을 무조건 배척한다기보다는 지향하려는 움직임이 항상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과거에는 왕정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점점 보편화가 되어 있는데요. 민주주의를 사람들이 원하는 이유는 사실 민주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의사 결정을 누가 하는지, 그리고 의사 결정하는 사람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그래서 점 투명성도 늘어나면서 저희가 일반 개개인들이 견제하거나 이제 균형을 맞추는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중앙 정부는 아직도 존재하고 중앙 정부를 통해 가지고 정책들이 결정이 됩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나오면서 기존에 있던 전통적 미디어들, 그러니까 정보가 흐르는 채널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던 전통적 매체들이 분명히 약해지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개인들 간에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정보가 흐름, 그리고 정보의 생성,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완전히 분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보면 그 인터넷이 나온 이후에도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온라인하고, 그리고 인터넷 매체 혹은 SNS에서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계속 받아가면서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제 완전히 중앙화된 곳에서 벗어났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센트럴라이즈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통적 미디어들도 여전히 가치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누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 작년에 있었던 비트코인 하드포크 논쟁을 기억하실 텐데요. 비트코인 프로토콜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세그윗이라는 걸 도입해야 된다 라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을 때, 프로토콜을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거는 다수들,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가지고 대중들이 합의해가지고 어떤 것이 좋다라는 그 의사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큰 보이스를 냈던 것들은 결국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많은 대형 거래소들과 해시 파워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마이닝 그룹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계속 논쟁하다가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이런 식으로 계속 포킹이 일어났던 거고요. 사실 여기서 대중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라고 보면은 사실 대중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고요. 나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물론 그 안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전문가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어떤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 탈중앙화라는 것이 이 세상을 정말 완전히 분리시킬 것이냐, 모든 어떤 권리를 완전히 개인에게 돌려줄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본인의 이제 처음에 비트코인을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화이트 페이퍼에서는 보면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가 없이 동작하는 어떤 하나의 페이먼트 시스템을 만들고자 이런 것을 제안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가 없이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면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저희 회사도 이제 거래소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래소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 Trusted Third Party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거래소라는 것 없어지고 덱스라는 것이 생길 것이라고 사람들이, 덱스라는 것, 그러니까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것이 생기면은 지금 형태의 거래소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현실 세계 국가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피아트 커런시, 그러니까 법정화폐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법정화폐가 존재하는 이상 법정화폐에서부터 이 크립토커런시로 넘어가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주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결국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앙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정부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이런 것들은 누가 통제해가지고 생긴 중앙화가 아닙니다. 결국 사람들은 강압적인, 자기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중앙화를 싫어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는 것도 내가 거래를 하고 싶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계속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는 것처럼, 통제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중앙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에서는 정치인들, 정당이 인심을 잃으면 투표로 심판을 받고, 인터넷에서는 정보 진위에 대해서 개인들이 다들 이게 맞느니 틀리느니 서로 검증을 하고, 블록체인에서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마이닝 그룹이라든지 거래소들을 움직일 때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어떤 비트코인 캐시로 가는 것이 좋은지, 세그윈 2.0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그대로 원래 비트코인 프로토콜 그대로 가는 것이 좋은지, 그거는 마이너냐 거래소냐, 자신이 무엇은 어떤 이 인더스트리에서, 이 이코시스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해득실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것이 왜 이 이코시스템을 더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명분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실제로 그런 명분을 잃을 경우에는 순식간에 이 인더스트리에서 사람들의 외면을 받곤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블록체인의 정치적 탈중앙화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분산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중앙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고 기존 이제 금융기관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비스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경우에 그걸 도와주면서 그거에 대한 그 피를 챙겨가는 것을 말하는데, 서비스 제공자는 없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생기고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생기고 암호화폐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게 주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냥 내가 혼자서 이 프로토콜 레벨까지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서비스든 예치 서비스든 거래소 서비스든 개인들은 결국 서비스 제공자가 있어야지만 이 인더스트리, 이 기술의 효용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는 한 일정 수준의 중앙화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산업의 양태 자체가 크게 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기존보다 훨씬 더 금융 시스템, 그리고 블록체인을 이용한 다른 트레이드 파이낸싱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더 서비스 공급 제공자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항상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인더스트리에서 훌륭한 서비스 제공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